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갑작스럽게 예정이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 일정 잡으셨다가 취소하고 뭐 그러시게 돼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 추경은 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두 분도 주말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지금 추경 통과되자마자 바로 의결을 한 건데 그만큼 마음이 뭐 급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좀 시급하다라는 판단에서였을까요? 시급하다라는 판단이었겠죠. 금요일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바로 이어서 토요일 오전에 국무회의가 이례적으로 소집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가 신속한 집행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의결과 동시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 의지를 보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급하게 소집된 국무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의결 과정에 동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추경에서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이번 추경을 좀 통과할 때 야당의 제1야당인 그 국민의힘도 함께 이 추경안을 통과하는데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들께서도 더 기쁜 마음으로 이번 추경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번 추경안의 표결을 불참했는데요. 여전히 못마땅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못마땅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올해 우리 예산이 본 예산이 677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7월 1일을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절반도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추가 경정 예산안 물론 지금 민생이 어렵다니까 뭐 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거기 뭐 카드 형태로 지급해서 지방 내수를 진작하자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꼭 마치 추경만이 이제 해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협치를 하자면서 최소한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어려우면 예결위원장 정도는 야당이 좀 양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거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협치하고 소통하자고 해놓고 그냥 단독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으로서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형식에도 반발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지적했던 것처럼 결국 추경이라는 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꾸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결국 부담을 지우는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본 예산을 조금 더 조기 신속 집행함으로써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을 조금 최소화 편성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독 처리해서 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이해가지고 어떤 그 취임 축하금을 쓰듯이 이 추경을 포퓰리즘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물론 야당도 책임 있고 같이 함께 합의 처리해주면 더 국민들이 좋아했을 것이란 말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네. 야당의 또 기본 책무는 견제와 그다음에
국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균형을 잡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미 통과된 이상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신속 집행되고 적시에 또 아주 그 제대로 된 집행이 되는지 또 감독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결과야 같았겠지만 혹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을 했잖아요.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표결에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네. 꼭 이런 방법을 국민의힘에 선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반대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던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의에 불참하는 거는 약간 직무에 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반대했다. 역사에 남기고 기록에 남기고 국회 의정사에 남겨야죠. 예. 근데 대신에 또 반대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반대 토론을 우리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론으로서 반대하고 아니면 개인이 이제 헌법기관이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굳이 뭐 당론으로 해가지고 의회 그러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반드시 앞으로라도 예. 어떤 그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거대 여당이고 소수 야당이고 이런 일들이 좀 비슷하게 좀 그렇죠. 반복될 수도 있는데 국민들 눈에 이제 비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그럴 수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추경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아주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이르면 이제 21일이죠. 21일부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지급이 됩니다. 일단 민생 쿠폰을 준다고 하는데 좀 지급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는 거야?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이번에 차등 지급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기본적으로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먼저 1차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만 원 거기에 이제 차상위 계층과 또 그 기초수급자가 좀 이 대상이 좀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플러스 3만 원 그리고 그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에 한 84개 정도의 시군이 포함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5만 원이 추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야당이 얘기해 왔던 소위 하후 상박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어려운 분들에겐 더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부분들이 네. 이번 그 추경에서 특히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서 크게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15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단 우리 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15만 원은 일단 15만 받을 수 원은 있는 기본적으로 거죠? 되는 네. 것이고요. 네. 이제 차상위 계층 또 그 기초수급자 거기에 수도권이냐 또 그 비수도권이냐? 인구 소멸 지역이냐에 따라서 최대 45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2차에서 또 추가적으로 10만 원씩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그 55만 원까지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가 의결되자마자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 이번 21일부터 개시 1차 지급을 개시하겠다 이런 네.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또 첫 주에는 본인의 생년월일 그 연도에 따라서 일단 첫 주만큼은 그 나누어서 우리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받았을 그렇죠. 때처럼.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접속할 경우에 네. 또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1, 5, 뭐 1, 6 이런 뭐 월요일 끝자리 뭐 이렇게 연도수에 끝자리 따라서, 연도 예. 끝자리를 가지고 첫 주만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예.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지역의 골목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지난 20년에 지원했던 민생 그 지원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소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제약이 있지 않아요? 이번엔 어디서는 제약은 쓸 수 있습니다. 있고 어디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제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 그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당시 코로나 때에는 4인 이상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여러 그때 가지 방역 제한도 이제 방침에 따라서. 방역 방침에 따라 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이번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11월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민생 쿠폰으로 인해서 좀 내수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내수가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무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추경안에 이번에 이제 포함이 이 된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잠재 성장률을 한 그 연간으로 0.2% 포인트 정도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반년 남았기 때문에 어제 정부가 예측하기로도 한 0.1% 포인트 정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올릴 수 있는 경기 부양 효과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이것이 이제 마중물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부양되고 또 경기 진작이 된다면 이후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정부가 서두른 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제한을 딱 두고 말하자면 정밀 타격하듯이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진 돈이라.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마중물에만 기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중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펌프 사용할 때 물 한 바가지 넣으면은 그다음에 물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마중물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이 너무 잦으면은 그건 마중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소비 형태로 봐야 되고 이제 그것이 국가 재정의 한 일종의 그 쓰임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찌됐건 이 말하자면 위급 상황, 긴급 상황에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예. 마치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필요할 때마다 소비 쿠폰을 꺼내가지고 국민 주머니에 주는 거는 어찌 보면 그걸 돌려서 다시 또 세금으로 걷어서 다시 돌고 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되려 주고 말로 받는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예. 이런 점들은 이제 제한적으로 매우 사용돼야 된다는 그 점은 제가 꼭 지적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어쨌든 또 이 추경에다가 이게 자영업자, 그러니까 채무탕감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확대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어찌 보면 이게 나중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국가 채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가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그 제가 보기에 소비 쿠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번에 조금 말하자면은 이 채무탕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도덕적 해이를 너무 좀 불러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안에는 비탄감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좀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합니다. 성실한 납세자와 열심히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식 경제정책의 폐단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불과 반년 전입니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쌈짓돈이다 라고 하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른바 배드뱅크라고 하는 비탄감 정책. 그러니까 7년 이상 동안 연체가 된 사람들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그 빚을 좀 삭감해주겠다, 없애버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꼬박꼬박 그 빚 갚았던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해서 악성 채무자가 되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이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비용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성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재활의 기회를 주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 국가 경제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요. 이번에 네. 이분들이 대상이 무려 113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성 채무를 갖게 된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자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도박빚이라든지 유흥비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까지 이거를 탕감시켜 주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이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신청을 해왔을 때 네. 심사를 거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흥비라든지 아니면 도박빚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아예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본인들이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극복해내지 못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해주자라는 측면이 훨씬 컸다. 그런 그 대상자가 무려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예.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 좋습니다. 국가가 패자부활전 해주는 게 맞죠. 사회적 약자들 다시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게 도와주는 거 맞죠.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정부도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도 뭐 새출발기금 등등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 49만 명, 문재인 정부 13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무려 113만 명입니다. 그리고 과연 정말 도박빚 같은 거를 아주 정말 정교하게 걸러낼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정부의 몫이지만 할 수 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켜볼게요. 그런데 예.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올해 1분기 말에 기준에서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말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24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 이후에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답니다. 즉 이 얘기 뭐냐면은 빚 안 내고 버티다 보면 정부가 탕감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네. 이게 거의 13%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득과 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게 아니라 언젠간 기다리다 나라가 보면 언젠가 정부가 또 갚아주겠지라고 탕감해 줄 수 하는 있다. 기대라는 왜냐면 거예요. 매년 정부마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도 했어요. 근데 대상이 113만 명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113만 명 정도 할 거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구조조정 같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아요. 예. 그럼 이거 구조조정 병행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대출 연체율이 좀 원래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면요. 예. 신용정보법을 별도로 좀 개정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활의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병행해주고 113만 명을 구제해야지 무조건 구제만 해준다면 아까 얘기했던 12.23% 사람들이 돈 갚겠습니까? 안 갚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은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관리해줘야 된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빚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한 그렇죠. 정책 네.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이번에 부활된 특활비 관련해서 아니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이거 불필요하다, 쌈짓돈밖에 안 된다, 뭐 없이도 국정 운영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부활시킨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번에 이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그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에게 이제 얘기했죠. 예. 저는 그 지난 정부에서 이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제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 그 정부와 야당 당시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너무나 적대시한 태도였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시에 야당이 작년 그 예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을 때 무조건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이 그 특활비가 어떻게 어떤 용처로 쓰이고 있는지를 소명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된다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소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대통령 경호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어요.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의 특활비는 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네. 굉장히 이 세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쓰겠다. 그리고 잘 쓰고 나중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소명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특활비의 필요성이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필요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그걸 요구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로남불식의 행태를 취하고 있느냐, 유감이다, 사과해라. 저는 요구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부분 31조 8천억의 추경 예산 중에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실이 41억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검찰까지 쳤을 때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 추경안에 반대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불참할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부분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정권을 잡기 전과 후,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갈 때 이때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고 사실 지난 정권에서 뭐 기관들이 투명하게 뭐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소명을 했으면 특활비를 삭감할 일이 없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 지금은 제대로 증빙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시 부활시키자는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저는 그 말씀도 제가 인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 김 전 대변인이나 저나 청와대 근무 경험이 다 있어요. 예. 청와대 특활비 순방 때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 그때 순방 때 가서 쓸데없는 데 쓴다고 삭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올린 돈이 82억인데 82억 중에요. 대다수가 네.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말하자면 직원들 뭐 출장비라든가 경조사비.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하고 또 유공자들 초청했을 때 비공식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82억 가운데 예를 들어서 50억만 줄게, 30억 삭감. 이건 이해되는데 영원. 이건 감정이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소명하라는 얘기는 아니 소명이 아니라 당연히 그 예산서에 보면은 이거 어떻게 대충 쓰겠다는 카테고리나 주요 항목 정도는 몇 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산할 때 얼마를 제대로 썼는지 국회가 예산 결산하잖아요. 예. 결산 심의 때 보면 될 일인데 너희들 미리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쓸 건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빵원을 줄 거야. 네. 근데 결국 빵원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하반기 상반기 지났다고 이제 41억만 갖고 갔는데 우상호 수석이 그나마 사과를 한 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집권해놓고 보니까 돈 쓸 곳이 많다. 어쨌든 이건 이제 다시 내년에 결산 때 들여다 보겠지만 예. 저는 지금 차라리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때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정치 공세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때 니들이 소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 준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후한무치한 얘기고요. 전 차라리 잘 쓰고 소명하고 하겠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우리가 과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러더라고요. 이번 그 기자회견 때 참 여소야대 되고 나니까 윤석열 정부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듯이 네. 당시 조금 여당으로서 갑질했고 정치적으로 탄핵을 유도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그 당시의 여당을 군지로 몰면서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정치적인 그런 압박을 가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저는 이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계엄 선포하면서 야당이 예산 삭감했던 그렇죠. 그 얘기도 하나 부분도 들었잖아요.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뭐라 했습니까? 과도하게 여당이 야당을 좀 핍박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치력에 복원을 하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만큼 이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야당이 됐고 이제 여당이 돼서 집권해서 이제 처리하는데 그러면 그때 정말 미안했다라고 저는 대승적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근데 우상호 수석은 그렇게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마치 그때 너희들이 돈 용철 안 내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너무 과한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특활비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검찰 특활비도 사실은 이제 늘리다가 요거를 좀 시간을 좀 연장했어요, 밀었어요 뒤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검찰에게 굳이 이 특활비를 지금 당장 예산에 그것도 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도 이 검찰 개혁의 입법이 완료되면 그
그 이후로 쓸 수 있게끔 부대 의견을 달아놨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절충안을 내부에서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어쨌든 그 검찰의 특활비도 일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특활비라는 게 경조사비로 쓰고 그러고 떡값으로 주는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예. 이것이 검찰한테 갔는데 검찰의 뭐 지휘부가 이것을 갖다가 뭐 떡값 나눠주듯이 자기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돈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특활비라는 것은 비밀리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비나 이런 용도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마약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그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사용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검찰 개혁 단계에서 검찰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게 되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검찰 손에서 떠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예. 그렇다면 수사도 직접 하지 않는 검찰에 왜 특활비가 필요하느냐라는 논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게 이제 그 입법 과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안이 유예 기간이 일부 있을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엔 또 수사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특활비를 다시 일부 부활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인사는 1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그 다양하게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서 뭐 일명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오늘 출마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개혁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혁신위가 사실 이번에 얼만큼 키를 잡고 가느냐인데, 저는 혁신위의 전제 조건이, 성공 전제 조건 3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권한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위원들을 혁신위원장이 마음껏 선임하도록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혁신위가 낸 결과를 비대위가 무조건 수용한다고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과거 이뇨한 혁신이 기억할 겁니다. 이뇨한 혁신이 얘기하면은 그때 이뇨한 혁신은 뭘 했죠? 이준석 의원하고 영어로 뭐 얘기하는 거 그 말다툼한 거 기억 하나 나고, 또 하나 예. 그 중진 의원들 좀 말하자면 다른 지역 한번 가시죠라고 험지 출마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그대로 사퇴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혁신위가 이런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무도 수용하지 않거나 비대위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게 혁신입니다. 말만 혁신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혹시 이게 안철수 의원 이번에 좀 탄핵에 찬성했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탄핵에 찬성했지만 김문수 후보도 여러 가지 지원했던 이런 좀 이미지 좋은 분을 좀 내세워서 예. 결국 그냥 건너가기 형태로 혁신위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감한 혁신에 과감한 개혁을 다 수용해 주려면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게 저는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게, 전당대회. 예,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 그러면 비대위와 혁신의 관계와 비대위와 새 지도부의 관계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안은 누가 수용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철수 위원장이 이걸 해놓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걸 성과로 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는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혁신위가 얼만큼 내놓은 결과물을 비대위든 뭐든 수용할 것인가, 저는 이게 중요한 거지 네. 다른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혁신위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혁신위 중간 중에 비대위,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연다?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봐요. 아니, 당의 혁신하는 방향성과 결과물도 안 나오는데 예.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형용모순 같은 그러면 거예요. 전당대회도 뭐 8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미뤄질 수도 그러니까 있는 저는 거네요? 혁신위가 끝난 다음에 이 혁신의 결과물을 토대로 그 방향성에 맞는 전대를 열어야죠. 이 순서가 바뀐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좀 그 부분이 안철수 이제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내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전당대회 통해서 새 당대표가 나올 거고 혁신위는 중간에서 좀 약간 붕 뜨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지금 권한도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새 지도부가 받는다. 네. 약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가장 확실한 건 새 지도부가 혁신안을 만들고 그 혁신안에 동력을 붙여주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지금 그런 건 이제 순서가 바뀐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혁신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연목구호 같은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누가 혁신안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예. 중요한 것은 그 혁신안을 수용할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내놓았던 혁신안 그거조차도 국민의힘의 구주류 소위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했던 분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로운 혁신위를 꾸렸는데 네. 과연 안철수 혁신위에서 만들어낸 안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대해서 당이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 안은 그냥 안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안을 기치로 내걸고 전당대회에 출마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그 혁신안을 그대로 그 당원들에 의해서 수용됐다라고 보고 예.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혁신안을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좀 그 의구심이 좀 드는데 저는 뭐 간단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당 지도부가 돼서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바로 그 책임론이 나올 상처를 텐데. 안고 대표직을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나는 당을 위해서 최대치를 제한했다. 여기까지로 본인의 역할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이제 바라본 그림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안 나온다고 했고 그러면 전당대회 열면 이제 누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최근까지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걸 내가 막겠다. 라고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전당대회 나오겠다라는 사인인가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좀 고민한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나올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지금 아마 불출마 쪽 가닥을 잡는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영남 비대위가 출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비대위가 정말 중립적 비대위일까요? 당 3역이 다 영남이고 예. 원내대표고 변 비대위원장이 영남인데 그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제 사실 김문수 후보 측근의 김재원 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은 네. 뭐 공공연히 지금 뭐 내년 광역단체 TK 쪽에 도전한다는 얘기 공공연한 사실처럼 이제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저는 도로 영남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물론 41%를 득표했던 표의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타이밍에 결국 영남당이 되는 쪽에 결국 힘을 하나 보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왜 또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이게 뭐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가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혁신과 쇄신의 방향과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번 묻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체 여론조사 모든 걸 통틀어서라도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다는 걸 이게 저는 민심이 입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만 아니라고 손살에 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저는 진짜 혁신과 쇄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